자, 잘 치셨습니까? 우리 물권법이요, 14문제가 나와요. 작년에도 14문제, 재작년에도 14문제. 우리 금년에도 14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물권법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14문제니까. 우리 물건의 성질이다 해갖고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생기는 지배성을 가지고 있죠. 또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195페이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물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배타성도 있죠. 그 다음에 물건의 본질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양도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 물건의 객체다 해갖고 물건에서 생기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제일 밑에 줄에 현존 특정하는 물건이 한다고 미줄 쳐놓으세요. 현존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물건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현존 특정하는 물건이 한다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요. 동그라미 2번에 팔레박스 밑에 독립한 물건이 한다. 독립성이 없단다면 물건이 발생할 수가 없죠. 독립한 물건이 한다. 물건의 대상이 되려면 물건에서 생기는 게 물건인데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의적으로 물건이 아닌데 권리에서 물건이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2번에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준점유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건 권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물건이다 그러죠. 이 세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해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저당권은 부동산에서 생기는 저당권이 아니고 권리에서 발생하는 저당권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잘 밑줄 쳐놓으시고. 일물일권주의다.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권리가 있는 건데, 자, 이것 좀 더 정리합시다. 우리는 부동산 민법을 공부합니다. 동사는 신경 쓸 것 없어요. 시험지 안 나옵니다. 동사는. 부동산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부동산. 그러면 독립한 소유권 인정되는 부동산은 어떤 것이냐? 이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걸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토지와 그 정착물. 우리 민법의 99조 1항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딱 써 있죠. 부동산이라 하면 이래갖고. 알겠죠? 그러면 독립한 소유권 인정되는 부동산은 몇 개나 되냐? 총 5개. 더 이상 없어요. 5개. 그 5개를 정리해 드리려고. 토지, 부동산이죠. 그러면 토지는 한 필지당 한 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1필지당 한 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필지의 판단은 한 개의 소유권이냐 두 개의 소유권이냐 이게 판단이 되는 건데, 이건 지적 공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기준이다 하면 틀려. 등기부가 아니에요.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 공부에는 분할 절차가 없어요. 분필 절차가 없어요. 근데 등기부만 분필 등기가 됐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라는 거. 그걸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등기부만 나눠져 있어. 지적 공부는 나눠진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지적 공부가 안 나눠져 있으면 한 필지란 얘기예요. 두 필지란 얘기예요. 한 필지. 한 필지니까 등기부가 두 필지로 나눠졌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거죠. 두 개가 아니야. 한 개지. 그러면 한 개냐 두 개냐 이 필지는 뭘로 구별한다? 지적 공부로. 이해 갑니까? 뭔 말인가? 지적 공부. 그러면은 자, 1필지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에 보존 등기 할 수 있냐? 보존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를 창설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한 필지 단위로 한 개의 등기부가 있어야 해요. 이걸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이다 해서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요.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등기부가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이건 일부라는 것은 한 개요. 한 개의 일부분이에요. 한 개의 일부분만 등기부가 창설이 안 돼. 한 필지 단위로 등기부가 창설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일부분만 말소 등기라는 게 가능하냐?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0평의 땅이 있는데 그 중에 500평 중에 한 절반이 250평이 바닷물이 잠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걸 포락이라고 그래요. 포락. 바다에 깔아진 거나 마찬가지죠. 만조수의선에 바닷물이 만 땅고로 됐을 때 바다에 잠기는 토지면은 그건 토지가 아니에요. 바다라고 그러지. 토지와 바다의 경계점은 만조수의선이에요. 만조, 간조 뭔 말인가 알죠? 물이 만 땅고로 채는 걸 만조라고 하고 물이 쫙 빠지는 걸 간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조 때 경계점이 물이 차 있으면 그건 토지가 아니고 바다라고 봐요. 그리고 물이 안 차 있는 부분만 토지죠. 그러면 한 필지 중에 절반이 바닷물이 범람이 돼갖고 절반이 물에 찼어. 그러면 절반만 말소 등기 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변경 등기 대상이지 말소 등기 대상이 아니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잘 들어요. 의계시 문제 나오니까 바닷물이 잠겨 있다가 국가에서 바닷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하구원 뚝을 만들었어. 새만금 사업이다 뭐다 해갖고 바다를 막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토지가 바다에 잠겼다가 이제 다 드러났네.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이 되냐? 지금 바다로 잠겼을 때는 소유권 상실이 된 거거든. 바다는요 100% 국가 것이지 개인 소유 바다라는 건 한 필지도 없어. 한 개도 없어. 바다는 다 100% 국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천은 개인 소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천 부지. 개인 소유가 있죠. 하천은 있을 수 있는데 바다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바다가 됐는데 뚝을 만들다 보니까 성토가 됐어. 토지가 드러났어. 이제 물에 안 잠겨. 그러면 종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회복이 안 된다. 한번 토지가 포락이 돼서 포락이라고 그래요. 깔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포락. 바다에 잠기는 걸 포락이라고 그래요. 포락이 돼서 소유권이 상실되면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드러나는 걸 성토라고 그러죠. 성토되더라도 소유권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아냐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 땅이 돼요. 국가 땅이에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 그 수십만 평이 다 국가 거잖아. 이해가죠? 그 놀리고 있느니 뭔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막았으면은 뭔가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 그런 땅에다가. 그렇죠? 뭐라도 뭐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놀리고 있잖아. 근데요. 그 막는 것이 수조억 원이 상실된 거래요. 갯벌이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잘못됐더라도 어쨌든 간에 막았으면 이용해야 하잖아. 뭐 터버리든가 아니면 이용하든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도 한 20년 30년 앞서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간조 사업을 해갖고 거기도 섬나라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잖아. 막 많이 막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일부러 트고 있잖아. 다 뚝 다 폭파해갖고 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그 갯벌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수조억 원의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막는 것보다도 트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아무튼간 말소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요게 또 잘 나와요. 일부만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냐? 저당권. 이거. 저당권은 한 필지 단위로 저당권 설정해야지 일부만 설정 안 돼. 오케이? 그지만 용익물권은 설정이 가능하죠. 용익물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부분만 설정할 수 있어요. 분필 절차 없이도 설정이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 수익. 그래서 줄여갖고 용익 이래요. 토지를 빌려 쓰는 거. 그게 용익물권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일부분만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집을 줄 때 뭐 측량 정확히 하고 집을 줘요. 그냥 뭐 여기가 경계점이겠지 담장 헐어갖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새롭게 재건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요즘에는 재건축할 때 측량 다 하잖아요. 경계점을 측량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이웃집 땅이 자기 땅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이웃집 사람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땅. 우리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천 가요. 택지 같은 경우도. 땅값이. 그러면 한 5평만 돼도 1억 원인데. 이해가시죠? 그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했을 때 내가 20년 넘게 살았다. 이 집 짓고. 이거 내 땅인 줄 알았다. 라고 주장하면은 그 땅은 돌려줘야 한다. 오히려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어요. 이걸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자기 땅이 아닌데 20년 넘게 점유가 계속됐잖아. 그러면 그자에게 권리 취득을 인정해줘 버려. 20년이 장기간이에요, 단기간이에요? 장기간. 장기간 자기 땅이 아니라도 자기 땅인 것으로 알고 계속 사용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법률상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줘 버려.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죠. 그러면 넘겨줘야 한다. 등기를 넘겨주시라고 오히려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죠. 그걸 일부분만이라도 그게 가능해요. 한 필지 일부분. 그렇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죠.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한 필지 단위로 등기가 되는 거니까 한 필지 단위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일부는 안 돼.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근데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예요. 그래도 10년만 지나면은 그 땅을 취득하는 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분만 자기가 등기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분만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이 안 돼요. X쪽. 점유부 취득시효는 가능해. 근데 이건 안 돼. 이거 좀 주의하시라는 거. 최고로 잘 나오는 게 이거고 2번이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3번. 오케이? 3번. 자, 두 번째. 건물이다.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기는 하지만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죠.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죠. 우리 법제에서는.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유럽에 살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유럽은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따로따로 인정 안 해요. 거기는. 토지와 건물은 항상 동일한 소유자야. 근데 우리는 토지 따로 있고 건물 소유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토지 빌려갖고 임차인이 건물을 짓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고 이러잖아요. 이해가죠? 우리 법자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따로따로 소유권을 인정해. 나라마다 틀린 거죠. 오케이? 아무튼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만은 따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 그러면 건물이 따로 독립한 부동산이 되려면은 어떤 걸 갖추고 있어야 하냐? 3가지. 지붕, 기둥, 주벽. 이 3가지가 갖춰져야만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본다. 그러면 이 3가지가 안 갖춰졌어. 건축 중인 경우 있잖아. 그건 건물이라고 안 보는 거죠. 3가지가 안 갖춰졌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 3가지를 갖춰졌어. 등기가 안 됐어. 그래도 신축자 거죠. 무허가요? 허가가 안 받았어. 그래도 신축자요. 불법으로 건축했어. 그러니까 나무 토지에다가 몰래 건축했어. 그래도 신축자 거예요. 무단으로 건축했더라도 건축자 거야. 그 신축자의 소유권. 신축자가 원시 취득이라는 거.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오케이? 미등기 건물이라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이라도 누구 것이다? 건축자 것이라는 거. 원시 취득이라는 건 최초로 취득한다는 거. 소유권. 여러분들이 매수인 샀어. 매도인한테 샀어.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최초로 취득한 거요. 매도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거예요. 그걸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건물을 신축했으면은 누구도 없었던 그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거잖아.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오케이? 이해 갔죠? 자, 세 번째. 우리 수목.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이죠.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거. 토지의 소유권자가 수목도 소유권자죠. 토지의 부합물에 들어가요. 소유권자의 수목도. 그지만 예의적으로 이 수목이 임목 등기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수목만 등기부를 창설할 수가 있어요. 수목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수목에 표찰 붙여놓고 아니면 수목 뭐라고 그러죠? 목피에다가 뭐 이렇게 글 써놓는다든가 누구누구 거라는 거. 뭐 하여간 표찰, 편말 붙여놓는 거. 이런 걸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갖춰놓으면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죠. 이런 경우는 따로 수목만 따로 독립성이 인정되죠.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것을 안 갖춰졌을 때는 누구 것이다? 토지 소유자 것이죠. 토지 소유자 것. 오케이? 이번에 여러분들 29위 시험 문제가 이 문제죠. 틀린 걸 골라라.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심은자 것이냐 토지 소유자 것이냐.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으면은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으면은 무조건 토지 소유자 거예요. 심은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임야가 있는데 임야가 나무를 벌목을 해갖고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산 주인이 누군가도 몰라. 밤나무를 한 100그루를 그 식목일 날 거기다가 심었어. 밤나무를 한 5년만 지나니까 밤이 틀치력이 열어요. 엄청나게 좋은 밤이 많이 열어. 그래서 밤을 2가마니를 털어갔어. 털어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토지 임야의 소유자가 그 밤 털어간 사람한테 절도죄로 고소했네. 내가 심은 밤에 내가 지금 밤을 주워갔지 않냐, 털어갔지 않냐, 내 농작물인데 무슨 절도죄냐 하면서 싸움이 붙어갖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절도죄가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됩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 심은 사람이 5년 동안 갖고 심었잖아. 근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심었어요, 무단으로 심었어요? 무단으로 심었잖아요. 그 밤나무는 토지 소유자 것이지 임야의 소유자 것이지 심은 자 것이 아니야. 그러면 밤을 털어갔으면 임야의 소유자의 밤을 털어간 거야. 절도죄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절도죄가 성립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대답 없네. 알겠죠? 그러면 무조건 심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심어야 한다. 승낙을 얻어서 심어야죠. 그러면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심었을 때는 무단으로 심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29위 시험 문제 지난번 시험에서 나온 거죠. 무단으로 심은 거니까 토지 소유자 것이라는 거. 나무 심은 자 것이 아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미분리 과실. 분리되지 않는 과실. 미분리라는 건 분리.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 8월 달로 생각해 보세요. 10월 달에 수확기인데 아직 수확되기 전에 사과가 열려 있어. 그러면 이거 부동산이에요. 따내면 동산이죠. 근데 달려 있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죠. 그러면 사과 나무 과수원 주인과 사과가 소유권 일체가 되죠. 일체가 되는데 사과만 밭대기로 사는 과일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저 도매상 과일 장사들이 과수원을 밭대기로 사는 경우 있잖아. 그럼 과수원을 산 거예요? 사과만 산 거예요? 사과만. 그러면 그 미분리 과실이 그 과수원 주인과는 틀리게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려면은 명인 방법을 갖춰놓으면 된다 그러죠. 그 사과는 누구누구 것이라는 걸 과수원의 입구에 프랜카드를 걸어놓는다든가 편말을 붙여놨어. 누구누구 것이다. 이랬을 때는 사과 과수원 주인과는 틀리게 그 장사꾼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수확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뭐냐. 그 과수원이 경매가 들어갔어. 경락인이 그 사과를 취득하냐 못하냐. 경락인은 사과도 자기 건지 알고 사과값도 계산해갖고 낙찰을 금액을 써내갖고 더 높게 써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전 주인이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이미 팔아먹은 거야. 그러면 이게
경락이 이거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거고, 아니면 그 과일 장사는 아니다, 내가 산 거다, 당신이 낙찰받기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사과의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합니까? 싸움이 붙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과일 장사가 사과의 주인이 내 것이다라는 걸 표시를 안 해놨을 때는 경락인 걸로 넘어가죠. 그지만 편말이라도 붙여놓고 아니면 프랭카드라도 걸어놓은 경우 있잖아. 사과는 누구누구 것이라고 표차를 붙여놓은 경우 있죠. 그랬을 때는 경락인은 취소 못하죠. 왜? 과수원 소유자 것이 아니니까, 그 사과는. 이해갑니까? 이게 대부분 판례야.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럼 명인 방법을 갖춰내야겠다, 안 갖춰내야겠다. 그 과일만 샀을 때는 갖춰내야죠. 갖춰내야죠. 재밌죠? 재미없다고요? 별일 다 생겨요, 여러분들. 이 세상 만사가 천태만상이라 별일 다 생겨. 자, 이거 보세요. 또 농작물.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머지 뭐보다도 이게 더 잘 나와.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라는 거. 언제나. 언제나. 자, 무단으로 재배했어요. 그래도 재배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토지 소유자가, 여기는 건축 예정지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하지 마세요. 곧 건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재배하면은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하면 다 제거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랭카드 걸어놓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 농산물 재배하지 말라고, 건축 예정지기 때문에.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거 무시하고 그냥 배추, 무, 김장값 전략하려고 거기다가 심었어. 재배했어. 근데 가을에 건축하려고 보니까 배추, 무가 아직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거 뽑아갈 때까지, 김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건축 저기가 늦어져 버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누구 뽑아가라고 해도 누가 재배했는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갈아엎어 버렸어. 그랬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문제잖아요. 재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배했으니까 갈아엎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아니면은 경작자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하냐. 해줘야겠어요? 안 해줘도 되겠어요? 어?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합니다. 무단으로 재배했어요. 재배하지 말라고 해도 재배했어요. 그래도 경작자 소유다라고 대법원 판결 내렸죠. 손해배상 해줘라. 손해배상 해줘라. 그 대신 토지 소유자는 이 사람이 자기 토지에 무단으로 지금 배추를 500포기를 이득을 얻어서 이 이익이 생겼잖아. 그러면 토지 사용료는 내놓으시오라는 임료 상당하고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농작물은 내 것이다라고 못 하는 거죠. 무단으로 재배했더라도. 이게요, 어느 정도 재밌냐면요, 농작물이 4.5cm, 우리 벼농사가 그래도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농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벼농사가 주된 농사잖아, 우리가. 그렇죠? 4.5cm만큼은 경작자 것이라고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가. 4.5cm. 무슨 근거로 4.5cm를 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농작물인가 아닌가 구별할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육안으로. 4.5cm면은 이게 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우리 4.5cm면 이만밖에 않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요, 난리 났었잖아요. 평택에 미군 기지가 10년 전에 미군 기지를 개설하고 저기에서 지금은 100만 평에다가 지금 미군 기지가 다 들어서 갖고 평택이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무튼간 근데 그 허벌판의 땅들을 공용 수용했잖아. 근데 3분의 1밖에 안 줬어요, 수용 보상금을. 그러면 농민들은 그게 전 재산인데 3천만 원 국가한테 주면서 1000평밖에 못 살 돈밖에 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도장 안 찍어줬죠. 도장 안 찍어주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도장 안 찍어주니까 그냥 강제 수용했죠. 강제 수용하니까 그냥 빵빵빵 두드리면 강제 수용이야. 이걸 재결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위원회에서. 그러면 도장 안 찍어줘도 그냥 수용된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냥 보상금 주면 되는 거야. 원래 협의 수용이 원칙인데 협의를 안 해준 거야. 그 농민들이 엄청 화가 났죠. 화가 나갖고 이 4월 달에 벼씨를 물에다 담그면은 벼씨가 싹이 터요, 안 터요? 살아 있는 거니까 싹이 트죠. 싹이 튼 벼씨를 막 뿌리려고 그래요. 이거 뿌렸다가는 난리 나게 생겼네. 왜? 일주일만 지나면 4.5cm 크잖아. 4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뿌리지 못하게 하려고 2,500명의 정경들을, 전국의 정경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게 100만 평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커버가 안 돼. 어디로 와서 뿌릴지 몰라. 다 양팔벌레 해갖고 다 지키고 있는데도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군인들까지, 전방에 있는 군인들까지 와갖고 그 100만 평을 다 그 원형 철조망으로 막으면서 그 동원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헬기로 감시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농작물은 하지 말라 해도 재배자 것이거든. 그러면 자 100만 평의 토지에다가 막 밤새도록 농민들이 뿌렸다고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못 뿌리게 했지만은 뿌렸다고 하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싹이 트대버리고 그거 홍사하려고 하니까 불우주자로 밀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만 평의 농작물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거든. 국가가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걸 벼치를 못 부리게 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 안 나요? 그 평택 미군기지 그 막 시민단체까지 으쌰으쌰 갖고 막 반대하고 막 어쩌고. 근데 사실 반대할 만도 하죠. 3분의 1밖에 안 주면은. 그렇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당한 수용 보상금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공시지가로 줘요. 공시지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 받고 이러는데 절반은 공시지가가 그 공시지가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남대문 불질러 먹은 사람도 그거잖아요. 일산에 살았는데 일산 땅이 수용이 됐는데 수용 보상금을 너무나 조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고 살으라고 그냥 그러면 막 불만이 많이 있어. 그래서 도장 안 찍어줬어. 안 찍어줬는데 재결 수용으로 4천만 원이 더 다운됐어. 준다라는 협의금보다도 4천만 원이 더 다운됐어. 강제 수용으로 돼갖고 이제 국가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나마 신경이 나잖아. 올라갈 줄 알고 도장 안 찍어줬는데 떨어져갖고 오히려 4천만 원이라도 못 받고 불만이 많았어. 안산으로 이사 가고 살고 있는데 70대 노인 양반 그 양반이 남대문 불질러 먹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국가한테 불만이 많다면. 왜 불만 많으면 청와대 불질러야지 왜 남대문 불질러. 불질러도 잘못 불질렀지. 그렇지요? 맞지 않아요? 못 들어가니까. 그 남대문 600년 된 남대문 다 타버렸잖아요. 그 수용보상금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무튼 언제나 경작자 수익이라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명인방법을 같이 하냐? 이것도 나왔죠, 여러분들. 명인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 여기는 명인방법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명인방법이 필요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밭에 있는 쪽파라고 나왔어. 쪽파를 밭대기로 싹 뜨지 않는 쪽파를 밭대기로 농산물 도매상에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500평 쪽파 500만 원 해갖고 사는 경우 있죠. 아직 안 뽑아갈 때는 뽑으면 동산이에요. 근데 심어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이에요. 세상에 쪽파가 다 부동산이구나. 지금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부동산 동산은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움직이는 건 동산이야. 움직일 동자. 안 움직이는 안 입을 자. 안 움직이는 게 부동산이야. 그럼 쪽파가 심어있을 때는 안 움직여. 뽑아내면은 움직여. 동산이야. 심어 있는 상태. 바람 불면은 흔들리는데요. 환장했어. 그건 안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쪽파가 수확되지 않는 쪽파는 부동산인데 그 쪽파를 매수한 사람, 그 미수확 농작물의 매수인.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을 하면은 명인 방법을 같이 한다는 거.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 쪽파 갖고 싸움이 붙었어요. 1000평의 밭에 있는 쪽파를 가락동 시장 농산물 상인이 샀어. 근데 뭐 바쁘다 보니까 또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은 오르겠지 하고 안 뽑아가는 경우 있잖아. 근데 쪽파를 파는 사람은 임차인이야. 그 밭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야. 이게 대법원 판례야. 근데 그 밭 주인은 다른 농작물을 재배해서 이달 말까지 뽑아가라고 임차인한테 요구한 거야. 임차인한테 이달 말까지 안 뽑아가면은 이거 갈아 엎어버릴 거라고. 우리 다른 농작물 재배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은 지가 팔아먹었잖아. 신경 안 쓴 거야. 신경 안 썼어.
근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몇 번 요구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신경질 나니까 트럭 타러 갈아엎어버렸어. 쪽파를 안 뽑은 쪽파를 갈아엎어버렸어. 가락동 시장 농산물 상인이 뽑으러 갔더니 다 엎어버렸어. 누가 그랬냐 했더니 이 밭주인이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임대인한테 쪽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가락동 시장 상인은 어떤 편말을 안 붙여놨네. 이걸 안 해놨어. 이걸 안 해놨으면 자기 거라고 주장을 못해.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안 돼.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러니까 임차인은 갈아엎어도 된다라고 나무라 했잖아.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겼어요.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다. 당신 거라고 주장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라도 편말이라도 뭐가 붙여놨어. 그걸 임대인이 무시하고 갈아엎어버렸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죠? 그걸 명인방법. 이걸 같이 하만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자, 경작자는 명인방법을 같이 한다. 안 갖춰도 된다. 안 갖춰도 돼. 그렇지만 매수인은, 미수확한 농작물의 매수인은, 장사꾼은 명인방법 같이 한다. 안 같이 한다. 같이 한다. 편말 붙여내요.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더 부동산이 더 있습니까? 독립한 부동산은 이제 더 없어. 물론 뭐 여기 한강다리, 교량 이거 안 움직이잖아. 부동산이죠. 다리 또는 큰 바위덩어리 이런 거 부동산이죠. 여기 아차산에 보면은 바위덩어리 엄청 크잖아. 그런 거 다 부동산인데 그건 토지 소유권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어. 따로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 그런 것들은. 이해갑니까? 그러면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총 다 망라해서 5개밖에 없어. 5개. 이것도 수목도 이런 걸 갖춰야 독립한 부동산이야. 이것도 이걸 갖춰야 독립한 부동산이야. 안 갖춰지면은 독립한 부동산 아니야. 오케이? 이해갑니까? 5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해갖고 나오고 여기 197페이지 제할 위에 판례 박스를 보면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분만 보존 등기가 격려되거나 거기 그 다음에 일부분만 말소 등기 그러니까 허용되는지 여부다. 소곡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일 위에 판례 박스 소곡 부정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보는 판례야. 이거 일부분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부분만 말소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물어보는 판례죠. 소곡이라는 얘기는 부정한다는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할 밑에 판례를 보면은 지적법에는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 등기가 됐을 때 그 효력 유무다. 소곡이라는 얘기는 그거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무효라는 얘기예요. 무효.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써 있잖아. 무효에다 동그라미 딱 치면 되죠. 무효. 자, 분필 절차가 없이 지적 공부에는 분필이 없는데 등기부만 분필 등기가 됐을 때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뭘로 판단해야 한다? 이 한 필지, 두 필지는 지적 공부, 토지 재장, 임야 재장 이런 지적 공부로 판단해요. 오케이? 뒷장에 넘어가서 건물 198페이지 건물. 자, 토지로부터 완전한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인데 이 건물이라 하면은 이 3가지를 갖춰줘야 건물이라고 봅니다. 3가지가 뭐다? 기둥, 지붕, 주벽. 이게 갖춰져야 한다. 그 다음에 수목. 여기 수목도 토지의 정착물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토지 소유권자 거예요. 그렇지만 임목 등기나 여기 기억번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니은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기억 니은. 여기 임목 등기가 됐다든가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놓으세요. 임목 등기가 됐으면 등기부가 창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수목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기부가 있으니까 수목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 가능하죠. 그렇지만 명인 방법에 의해서는 편말 붙이는 거, 표찰 붙이는 걸 명인 방법이라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여기에 시험 문제거리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요. 임목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명인 방법에는 저당권 설정 못 하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 임목 등기 했고 저당권 여기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써 있죠?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찾았어요? 등기된 임목에다가 해갖고 명의음목을 갖춘 수목이다 해갖고요. 여기 199페이지 C번의 두 번째 줄 C번의 두 번째 줄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써 있죠? 199페이지 C번의 두 번째 줄 제일 위에 C번의 두 번째 줄 찾았어요? 저당권 설정한다 설정할 수 없다. 명인 방법은 설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농작물 여기 나오네. 농작물은 자 여기 네 번째 줄 자 우리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경작자 이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 써 있죠. 네 번째 줄 찾았어요? 경작자 소유인데 이건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 경작자가 농작물을 경작자로부터 매수한 자 그 가락동 시장의 상인 명인 방법을 갖춤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써 있죠? 이거 경작자는 명인 방법이 필요 없지만 매수인은 명인 방법을 같이 한다는 거.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우리 27위 기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감을 잡으라고. 틀린 것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여기 일부분만 취득 시효가 인정돼야 한다. 점유부 취득 시효가. 등기부 취득 시효는 안 되지만 점유부 취득 시효는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맞았고 2번 일동호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은 구분 행위로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은 일부만 따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칸막이가 있고 출입구가 따로따로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출입구 따로따로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2번 맞고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맞았죠? 4번 토지에서 벌채된 분리된 수목은 벌채했어. 그러면 이건 동산이죠. 잘라낸 거야. 수목은 심어 있을 때가 부동산이지 벌채된 건 동산이죠.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맞았죠? 동산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농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재배했다는 얘기죠. 농작물을 경작한 자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다. 경작자는 명인 방법이 필요 없다. 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경작자는 명인 방법이 필요 없어요. 무단으로 재배했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틀렸어. 틀린 거 골라요. 이렇게만 나온다면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기상천외하게 안 나와.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와. 지금 나왔던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공부만 잘 소화시키면은요, 정말로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잘 밑줄 치고 그걸 소화시키려고 좀 자꾸 읽어보고 노력해야죠. 자,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걸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란 얘기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란 얘기죠.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그래서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거기에 강행규정으로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써 있죠.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자, 이게 201페이지 판례 있잖아요. 이게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소유권의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이라는 말은 뭐냐? 어느 누구한테도 영구적이라는 거 영원히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거 무효라는 거. 소극이란 얘기는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으면 물권 법정지를 위반되는 걸로 이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러죠. 자, 여러분들 사용수익권을 영원히 포기한다면 그거 왜 소유권 취득해? 소유권 취득하나 마나네. 뭔 말인가 알겠죠? 그럼 빈 껍데기란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용수익권을 영원히 대세적으로 배제하는 특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약정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 좀 눈여겨보시라는 거. 자, 물권의 종류다 해갖고요. 박스 정리를 보면은 우리 물권은, 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박스만 잘 보면 되죠. 물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뭐고 본권은 뭔가 설명하려고 써드린다고 그랬어요.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은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것, 점유하는 상태, 가지고 있는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둑놈이 훔쳐온 도품을 가지고 있네. 도품을. 그러면 점유권이 있어. 야, 도둑놈에게도 물권이 인정되는구나. 왜? 가지고만 있으면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걸 점유권이라고. 정당성을 묻지 않아. 도둑놈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예요. 적법한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죠? 그래도 점유권이 있어. 가지고 있으면. 이해갑니까? 그럼 본권은 뭡니까? 이게 이제 정당성이 있는 거죠.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하게 가지고 있을 권리가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도둑놈은 본권은 없지만은 점유권은 있죠. 도품에 대해서. 이해가죠? 그러면 본권이면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가 뭐냐? 소유권과 제한물권. 자, 왜 이런 명명을 붙였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거니까 자기 물건을 빌려줘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차임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이 사용 수익을 사용가치라고 그래요. 사용가치. 그 다음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자기 물건을 팔아갖고 이걸 교환가치라고 그래요.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죠. 그렇지만 자, 이거 보세요. 제한물권이라는 말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제한당하고 있어.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 하나는 제한당해. 그러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자, 용익물권은 사용수익가치만 가지고 있어.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 수익할 수만 있어. 여기는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을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어. 은행을 저당권자라고 여러분들을 설정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지만 돈을 안 갚으면은 경매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가치는 가지고 있어야 안 가지고 있어요. 팔아먹을 권리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가지고 있죠? 교환 가치만 가지고 있지. 사용 가치는 없어.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제한당한다. 그러면 소유권은 제한되는 거요. 완전 물권이에요. 그렇죠. 제한당하지 않는 물권이에요. 소유권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완전 물권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사용 수익, 사용 가치만 가지고 있는 이 용익물권은 뭐냐? 지상권, 타인의 땅을 빌려 쓰는 거. 지역권, 통행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땅을 골목길을 내는 거. 통행로를 내는 거, 이런 걸 지역권, 전세권,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는 거, 전세금을 주면서. 이게 사용 수익 가치만 가지고 있지 팔아먹을 권리는 없죠. 오케이? 담보물권은 뭐가 있냐? 저당권, 유치권. 자, 여러분들 유치권이 뭡니까? 여러분들 공사대금을 공사업자가, 건축업자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못 받고 있어. 그러면 그 완성된 건물에 나 이거
돈 받을 때까지, 건축대금 받을 때까지는 나 이거 못 내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들 자동차 수리비를 자동차 수리 공장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200만 원 수리비가 발생했어. 그러면 수리 공장은 200만 원 수리비 채권을 가져올 때까지, 변제해 줄 때까지 자동차 못 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죠? 그걸 유치권이라고. 유치. 돈 가져올 때까지 이거 내가 담보로 잡고 있기로 한다. 그러면 그런 계약이 없어도 당연히 생겼잖아. 그걸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해요. 설정 계약에 의해서 생긴 걸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법률 규정상 당연히 발생한 거야. 그런 계약이 전혀 없었더라도 그걸 법정담보물권. 오케이? 그 다음에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질권이 뭔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이 없어. 지갑을 놓고 왔어. 아니면 분실했어. 그러니까 돈도 없고 카드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값 나가는 것이 금목걸이가 200만 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할 때 전당포한테 이거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까 내가 한 달 후에 갚을 테니까 이거 100만 원 차용해 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200만 원짜리야. 그러면 담보로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금목걸이라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차용하는 방법을 질권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당포 주인이 질권자고 담보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 돈 100만 원 가져올 때까지 수수료까지 해서 가져올 때까지 잡고 있고 제가 설정자라고 그러죠. 그 금목걸이 소유자를 설정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동산만 인정되지 부동산은 인정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공부한다겠지 동산은 공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죠. 여기까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질권을 뺀 나머지 8가지 중에서 8가지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의 종류가 8가지예요. 8가지가 뭔가 해볼까요? 용익물건 3가지죠. 담보물건 3가지죠. 그러면 이걸 제한물건이라고 해요. 제한물건이 총 몇 가지예요? 6가지. 거기다가 소유권과 점유권. 그러니까 8가지죠. 8가지 중에서 7가지가 부동산에 관계되는 거죠. 뭐가 하나만 부동산에 관계없다? 질권. 그래서 이건 빼고 공부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7가지를 여러분들이 샅샅이 알아야 해요. 왜? 여기서 12문제 정도 나와버려. 야, 엄청나구나. 알겠죠? 샅샅이 알아요. 7가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딱 도표로 정리해놨잖아요. 점유권, 본권 해갖고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서. 자, 그 이외에 이제 물권도 있는데 우리 202페이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다. 관습법상 물권, 분묘규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향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이 3가지가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물권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요 이상하게 그 밑에 판례박스 있잖아요.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안 나오고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부정되는 걸로 나와요. 이제 색칠하세요.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것까지만 색칠하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2번 온천에 관한 권리. 3번 사도통행권. 제가 부르는 걸 색칠하는 얘기예요. 3번 사도통행권 색칠했어요. 4번 공원이용권. 공원이용권. 이 4가지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1번 설명해 볼까요? 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인데 미등기야. 무허가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팔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도 미등기 매수인이야. 그러면 신축 건물은 등기 없이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그랬어. 여기 신축자의 소유권 원시 취득에 등기가 없어도 이 사람은 소유권자야. 그렇지만 매수인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그러면 등기가 없으면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러면 등기가 없는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닌데 관습법상의 어떤 물건을 인정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 아무것도 인정 안 해. 사실상 소유권만 인정되지 법률상 소유권 없고 관습법상의 물권도 없다라는 거.
그게 1번 얘기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갑니까? 사실상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천권. 여러분들 온천권이라는 것은 따로 독립한 권리로 인정 안 해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온천 개발 사업을 이렇게 했던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좀 궁금해서 물어봤지. 온천 개발하면은 자기 선생님이 땅을 사고 온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뭐 수백 군데 시추를 해보니까 어디서 온천이 나오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 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서 시추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온천이 뚫렸잖아. 그거 발표하면은 땅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딱 숨긴대요. 그리고 다른 물밑 작업으로서 그 땅을 사는 작업을 벌린대. 다른 이제 자기가 사는 온천이 개발 안 됐다 해갖고 그 근방 일대를 사갖고 온천 개발했다고 풍장 친대요. 그래야 돈 벌지. 그거 온천 개발했다고 나무 땅에다 시추해놓고 온천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은 땅 팔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돈 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온천권이라는 게 따로 없대요. 따로 개발했더라도 따로 없으니까 나중에 땅을 사고 이렇게 개발을 한대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로 인정을 안 해요. 있을 것도 같잖아요, 여러분들. 온천권이 따로 있을 것 같잖아요. 온천수라는 것은 지하수나 마찬가지다. 지하수는 토지 소유자 것이거든. 그러면 토지 소유자 범위에 들어가지 따로 권리가 없다. 그것만 따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케이? 사도통행권. 이 개인 도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자기만 이용하는 거예요?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로 냈으면 자기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여러분들만 이용하는 거잖아. 그게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유권은 독립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허가 없이 아무나 아파트에 이용 못 하잖아. 그러지만 도로는 자기가 개인적인 도로를 할지라도 아무나 이용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이용할 수 있어. 배타적인 물건이 독점적인 물건이 아니야.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우리 광동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평화공원을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들었어. 그러면 저같이 광동구 주민이 아닌 사람도 이용 못 합니까? 아무나 이용합니까? 그렇죠. 공원 이용권이라는 건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야. 따로 독립한 물건이 없어. 그냥 다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관습법상의 권리를 인정 안 해. 이런 거. 알겠죠? 그 네 가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에요. 여기. 이게 지금 다 본권이야. 점유권을 뺀 나머지가 다 본권이야. 지상권은 여기 안 들어가요? 본권 속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타인의 땅이라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본권이 아니다 나왔으니까 1번 벌써 틀렸다는 거 금방 알죠? 이해가죠?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래야죠. 그럼 2번도 틀렸고. 3번. 타인의 토지에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사도 통행권이 인정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안 되는 쪽으로 나온다니까. 그 아까 관습법상 물권이 세 가지가 인정하는데 그쪽으로 안 나와. 안 되는 판례 쪽으로 나와 이렇게. 그러면 3번도 틀렸고.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4번은 맞았네?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이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이거 관습법상 어떤 물건을 인정합니까?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득표를 경유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건을 취득한다. 틀렸죠.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4번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자, 물권의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까지만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간단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양이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적 효력.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에 정리합시다. 자, 물건과 물건 간에는 어떤 물건이 우선할 거냐?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물건과 물건은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시간이 빠른 권리일수록 권리면에서도 강하다 그러죠. 그렇지만 소유권과 제한물건은, 여러분들 제한물건, 이게 제한물건이잖아요. 이게 제한물건이에요. 이게 제한물건이에요 지금. 이 제한물건은 누가 설정해 준 자죠? 여러분들 저당은 누가 잡혔어요? 소유권자가. 이 지상권은 누가 설정해 준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제한물건을 설정해 준 거야. 그러면 지가 설정해 주고 지가 우선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한물건이 우선해. 뭐가 항상 우선한다? 제한물건이. 저당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왔을 때 저당권자가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이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가야 안 받아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항상 우선한다 이겁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과 채권 간에는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죠.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이 있는 채권. 우리 부동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부동산에 등기가 됐다든가 부동산 임차권이, 또는 주택 임차권에서는 주민등록이나 입주를 했다든가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면 대항력 생겨요, 안 생겨요?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된 채권, 이런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후에 생긴 물건보다도 우선하죠.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언제나 우선한다?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채권과 채권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 이건 발생 선우를 따지지 않아요. 평등.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여기까지는 잘 알아. 근데 이걸 잘 몰라.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1순위 가압류 채권이 있어. 1억 원짜리. 병이라는 사람이 2순위 2억 원짜리 가압류 채권이 있어. 가압류 채권이 있어. 이런 경우 나오죠? 근데 이 아파트가 1억 5천 경락대금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강제경매해서. 그럼 어떻게 배당받아가요? 오케이, 잘하시네.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걸 아냐 모르냐. 어떤 분은 이 사람이 1억 가져가고 나머지 5천 가져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틀려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가져가. 그러면 이 사람이 더블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5천 가져가고 여기는 1억 가져가죠. 나중에 발생했더라도 똑같아. 무조건 채권에게 비례해서 가져가. 등기가 먼저 됐다고 해서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 채권은 다 채권이기 때문에, 똑같은 채권이기 때문에 다 평등해. 오케이?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자가 먼저 등기했으니까 먼저 가져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당권이면은 먼저 가져갈 수 있죠. 그렇지만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먼저 가져갈 수 있는데, 가압류된 채권이라 해도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아시겠죠? 채권은 다보다 평등하다. 자, 이제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칩시다. 203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자, 물건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찾았어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찾았죠? 먼저 성립한 물건이 어떻게 된다? 우선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찾았어요?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권리와 따지들 안 해요. 그냥 같이 변경이 가능해요. 동그라미 2번. 제한물건 상호 간에는 제한물건과 소유권 간에는 누가 우선한다?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거.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한다는 거.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의 우선적 효력이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성립에 관계없이 여기 1번의 두 번째 줄. 물권이 채권에 우선함이 원칙이다 써 있죠. 1번의 두 번째 줄.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채권이 물권보다도 우선하는 경우 있고 또 선후에 관계돼 갖고 우선하는 경우 있고 뭐까지 그 정도만 알아놔도 충분해요. 충분해. 자, 204페이지 2번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목에다가 별표를 큼직하게 했어요. 별표를 큼직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설명해가면서 나갈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니까 쫓겨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요하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 설명해주고 또 대표 예제 문제 하나씩 풀어주고 이러니까 감이 조금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어느새 꽝충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실력도 생기는 거니까 제발 좀 빠지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자는 거. 알겠죠? 꾸준히.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